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웬걸 개혁파가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도 많고 그리고 잠재력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변화하게 되면 중동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세계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란의 정치 변화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놀라웠던 게 1차 투표 때만 해도 이 강경보수 잘릴리하고 개혁파 페제시키안의 표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결선 투표를 하면 강경보수 잘릴리가 아무래도 역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투표율의 차이가 이 대선의 향방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1차 투표 때는 39.9%밖에 투표율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에이 뭐 내가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이렇게 투표 자체를 포기했는데 1차 투표 때 페제시키안이 1위를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간 겁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49.8%로 10% 가까이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페제시키안하고 잘릴리 이 두 사람 사이의 표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54.8%대 45.2%로 거의 10% 가깝게 페제시키안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페제시키안은 히잡 규제 완화라는 그동안 이란의 강경 보수 정권이 중요하게 추진해왔던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이에 비해서 잘릴리 후보는 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제시키안이 이렇게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선이 얼마나 의외의 결과냐?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자, 2021년 이란의 대선에서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라이시 후보를 찍었다는 거죠. 라이시 대통령이 이번에 헬기 사고로 사망한 전 대통령인데요. 라이시 대통령 그리고 2위를 한 후보까지 전부 다 강경 보수입니다. 그래서 강경 보수의 표를 모두 합치면 무려 90%가 넘었습니다. 그나마 온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뭐 이 사람도 완벽하게 개혁파는 아니지만 3위 후보가 그나마 온건파에 속하는데 이 사람의 득표율은 9.8%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강경 보수한테 몰표를 줬던 이란 사람들이 단 3년 만에 이렇게 페제시키안한테 굉장히 많은 표를 줬다는 건 이란 정치 지형이 그만큼 3년 만에 모든 게 뒤바뀔 정도로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2024년 1차 투표 때 페제시키안을 지지한 그런 지역을 보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수도인 테헤란 그리고 이렇게 변경 지역에서 페제시키안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한 거고요. 이 중부 지역은 잘릴리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이란 그러면 뭔가 폐쇄적이고 최고 종교 지도자가 모든 국정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중동에서 그래도 가장 민주적 국가에 속한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이 민주적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 같은 나라하고 비교한다는 게 아니고요. 중동 국가들 대부분이 왕정이거나 아니면 독재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란은요, 이렇게 대선 후보들끼리 TV 토론까지 합니다. 중동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인데요. 아마 튀르키예 정도가 이렇게 이란처럼 민주적 선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동 국가 중에서는 튀르키예와 이란이 이렇게 TV 토론도 하고 그리고 투표권도 보장되는 아주 드문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온건 개혁파 페제시키안 후보는 도대체 누구냐?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게 심장내과 의사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제르바이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쿠르드족입니다. 심지어 페제시키안은요, 페르시아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페제시키안 일단은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진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온화하고 강직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2022년에 이란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히잡을 좀 느슨하게 썼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보였다는 이유로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 그냥 지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이란 정부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많은 정치인들이 히잡 규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페제시키안은 아주 직설적으로 히잡 단속을 비판했습니다. 이란에서 용기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정치인으로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바로 이란에서 히잡 시위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제시키안이 앞으로 이란에 많은 개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의 주변 국가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페제시키안은 강경 보수 후보들하고는 확연히 차별되는 주요 공약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란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죠. 일단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특히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제난을 비판하면서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2022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히잡 단속을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이란에서는요 헌법수호위원회가 대통령 후보 자격 심사를 합니다. 원래 이란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사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을 떨어뜨립니다. 온갖 명분으로 다 떨어뜨리는데 이 헌법수호위원회 사실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6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선출 6명이 되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입김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페제시키안 같은 이런 개혁파가 어떻게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했느냐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던 건데요. 그런데 강경 보수파가 페제시키안을 통과시킨 데는 어쩔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히잡 시위 때 강경 보수파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분노를 했었거든요. 이걸 가까스로 진압하긴 했지만 강경 보수파 입장에서는 자칫 개혁파 후보가 한 명도 없을 경우에 국민들이 또다시 저항을 할까봐 상당히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강경 보수파가 자기들이 무조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오판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라이시가 당선될 때 그때 온건파의 득표율은 고작 9.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92%가 강경 보수파한테 표를 줬기 때문에 자 이게 바뀌었겠느냐. 3년 만에 크게 바뀌어봤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외교적 상황도 강경 보수파한테 유리하다고 충분히 오판할 만했는데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당연히 강경 보수표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과신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음모론도 있습니다. 페제시키안이 뒤로는 타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세 과정에서 페제시키안이 계속해서 강경 보수파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페제시키안하고 타협을 했다. 그러기에는 페제시키안의 발언이 수위가 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이란 대통령은 권력 서열 1위가 아니죠.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 수프림 리더, 이란 말로 라흐바르가 있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가 군대도 거느리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바지사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 수프림 리더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보통 북한을 수프림 리더라고 표현하면서 이란도 이렇게 수프림 리더라고 똑같이 영어로 표현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강력한 독재자 같은데
약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란 말로 라흐바르는 그냥 지도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프림 리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투표자들이 이 수프림 리더를 인선하는 어셈블리 오브 엑스퍼츠에 대한 선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종신 집권이지만 자기의 후계자를 자신이 100% 지명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심사하는 가디언 카운슬, 우리말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이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여기 12명 가운데 6명을 지명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사실상 휘하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의외로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이란의 정치 특성상 완전히 이걸 최고 지도자가 무시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권력이 최고 지도자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은 이와 비교하면 훨씬 작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1939년생입니다. 그래서 50살부터 35년째 집권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나이가 85세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남성 평균 수명이 76세입니다. 이렇게 고령인데다가 심지어 투병 중인데요. 2014년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2022년에는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1939년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나이가 많은 거냐? 자, 바이든이 1942년생, 그리고 트럼프가 1946년생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건강이 이상한 게 아니냐 또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1942년생이에요. 근데 하메네이는 1939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계자가 필요한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란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개혁파 대통령이 등장한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강경 보수파가 좋아할 만한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최고 지도자의 후보가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강경 보수파가 가장 중요한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솔레이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공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라이시 전 대통령인데 최근에 헬기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이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 보수파가 좋아하면서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그런 최고 지도자 후보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 강경 보수가 좋아하는 최고 지도자 후보는 누구냐? 모즈타바 하메네인데요. 현 최고 지도자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모스타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모즈타바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모즈타바가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이란 혁명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란 혁명은요, 팔레비 왕조를 부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왕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독재 국가인 걸 비판하거든요. 이란 혁명의 정신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권력을 세습하는 왕정을 반대한다. 이러면서 혁명을 했는데 자기의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러면 혁명 정신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진짜로 물려주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어셈블리 오브 엑스퍼츠가 일종의 교황청처럼 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런 관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100%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혁파 대통령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모즈타바 하메네이한테 과연 권력을 세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최고 지도자 후보가 있죠. 로하니 전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성직자 출신이라서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개혁파라서 일단은 최고 지도자가 되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 뜻밖의 개혁파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강경 보수파가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중동 정세가
요동칠지도 모릅니다. 좋은 뜻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페제시키안을 직접 호명하면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이 페제시키안이 내놓은 공약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요, 여론을 무시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란 국민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3040 세대에서도 굉장히 인구가 많고 다시 10대에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런 청년들 대부분 다 개혁파를 선호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개혁파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페제시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렬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아는 페제시칸은 개혁 정치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국내적인 요인보다 사실은 해외 요인이 더 큰 문제인데요. 첫 번째 도전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침공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자꾸만 하마스 전쟁만 끝나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헤즈볼라까지 쳐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가 처한 이 정치적 위기나 아니면 사법 리스크만 보면 네타냐후가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헤즈볼라는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네타냐후가 헤즈볼라를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헤즈볼라를 만약에 공격해 들어갈 경우에 절대로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아주 선을 강력하게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연 네타냐후가 지금은 말을 세게 하고 있지만 하마스하고 휴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헤즈볼라까지 쳐들어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페제시키안한테는 훨씬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페제시키안한테는 가장 위협적인 건데요. 자, 이란에서 강경 보수가 집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9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 원래 이란에서는요, 개혁파가 집권을 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로하니 정권인데 로하니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미국과 화해를 시도하면서 핵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중단했죠. 그 다음에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이게 나름 잘 돼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해버렸죠. 물론 오바마의 핵 협상이 더 잘한 일이다. 아니면 트럼프의 핵 합의 파기가 더 잘한 일이다. 이건 미국에서도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로하니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로하니가 분명히 미국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핵 개발을 중단하면 경제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웬걸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다시 트럼프한테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이란 경제가 최악으로 악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보수표가 완전히 몰리면서 강경 보수가 무려 92%라는 득표를 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왜냐? 핵 개발을 중단하고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이렇게 되면서 개혁파에 대한 지지가 그야말로 완전히 쪼그라든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페제시키안은 이란 핵 합의 이 JCPOA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난 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쓸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 지우기에 열중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했던 건 완전히 뒤집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공들였던 이란과의 협상은 파기해버렸고 오바마가 손 놓았던 북한과는 협상하는 듯한 연출을 보였던 거죠. 트럼프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것처럼 즉흥적이지만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외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하고 전격적으로 또 다시 합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그 무엇보다도 이란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을 계속해서 적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이란까지 끌어안으면서 차라리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쓸 것이냐, 트럼프가 이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보기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페제시키안 개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란은 인구가 9천만 명이나 되는 중동의 인구 대국입니다. 여기다가 이란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이란 사람 가운데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이란이 석유까지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정치 체제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란 국민들의 DNA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다, 아랍하고 다르다, 이런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개방적인 사람들이었느냐, 한국이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시절, 영화 세시봉의 한 장면인데, 이런 시절에 1960년대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게 이란입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만 개방적으로 바뀌면 언제든 이란 사람들은 다시 개방적인 그 DNA가 발현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미 로하니 정권 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온갖 제재를 하는 바람에 실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페제시키안마저 개혁에 실패한다면 이란 정치는 더욱더 강경 보수로 회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제시키안의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이란의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기대하는 건 아랍계 왕정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왕정 타도를 항상 이란이 주장해왔고, 시아파냐 수니파냐 종파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방하고 이란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된다, 그러면 사우디 왕가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왕하고 빈살만 왕세자가 이란에 신속하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UAE, 아랍의 대표적인 국가죠. 이 나라도 당연히 이란에 축전을 보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란하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껄끄러운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 외교부도 이란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이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만약에 개혁 개방에 성공하면 인구 9천만의 석유 부국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란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이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거, 미국한테 워낙 제재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강경 보수가 이란을 계속해서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의 정치가 바뀐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